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윤 대통령이 말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추경호 부총리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부총리와의 회의 이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서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걸까요? 경찰의 인사 번복 논란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혼선이 잦아지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6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10년째 안동호를 찾는 쇠제비 갈매기가 이제는 안동의 명물이 되고 있죠. 잠시 후 안동시 환경관리과 정승호 물순환도시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간단히 한 말씀만 좀 들어보죠. 예. 국회원 구성이 이제 뭐 한 달째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예. 결국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네요. 잘 네. 됐습니다. 예, 빨리 구성을 해야죠. 그런데 예. 뭐 양당 합의를 지켜라 이런 말을 또 뒤에 했는데, 양당 합의 이거 뭘 지키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 기사에 명확히 안 나와서 뭐 예.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양당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예.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양당 합의가. 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이거 그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명시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작구하고 체계 심사에 그렇죠. 한정해서 법사위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였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다른 상임에서 이미 올라온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통과를 안 시켜주거나 내용을 심지어는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아마 그걸 전제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자꾸 체계하고 자꾸 심사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좀 축소하는 방안들을 먼저 고치고 나서 그리고 가져가라 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까 모르겠네요. 이거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근데 지금 원구성의 책임이 뭐 민주당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합의가 안 되는 거 보면서. 국민의힘에 더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정말 법사위를 본인들이 이제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르죠. 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합의를 하는 선에서 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더 이상은 뭐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말쯤 해서 받겠다. 예. 원 구성하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청문회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죠. 청문회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민생도 네. 좀 챙기고. 예. 자, 이번 주 얘기해 보겠는데 우리 정치 중심에는 역시 이준석 이 세 글자가 역시 제일 핫했습니다. 네. 가벼운 얘기부터 좀 먼저 짚고 좀 넘어가죠. 예. 이준석 하면은 이제는 어제 그제 배현진 예,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예. 뭐 고성을 이미 주고 받았고 다음 날 예. 악수를 청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뿌리치고 예. 그 뿌리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막 손목까지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예. 일단 다른 최고위원 인사하고 오다가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예. 조금 세게 쳤어요. 제가 보기엔 좀 네. 세게 쳤는데 살짝 친 게 아니라 예. 감정이 실린 거죠. 잘못 맞았으면 저 뺨 맞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세게 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예. 이건 정말 이건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예.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이고 이준석 당 대표인데 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건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 다 문제죠. 두 사람 다. 일단 예. 그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예. 약수는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은, 여야도 예, 아무리 일단은. 싸우더라도 예. 일단 악수는 하고 안고는 싸우잖아요. 막 웃으면서 일단 악수를 해. 그게 이제 국민들은 참 신기하게 보는 광경이에요. 그렇죠.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나서 돌아서서 막 웃으면서 악수하는 네. 그 장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은 그러거든요. 그게 정치인의 예. 모습인데 예. 이준석 대표는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예, 예. 악수 자체를 안 해버린 거니까 뭐 안 한 게 아니라 손을 뿌리친 거죠. 사실 악수하겠다고 배현진 의원은 그러니까 왔는데 뿌리쳤어요. 예. 그걸 이제 뿌리를 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또 어깨를 때린 거잖아요. 친다고 때렸다고 봐야죠. 감정이 실렸어요. 때리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두 사람 다, 참, 다 방송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걸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알 텐데도 그런 행동을 알죠. 하는 걸 보면, 참,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한마디 했죠? 이걸 보고 네 글자. 놀고 있네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던. 예.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게 이 배현진 의원 사실 이 MBC 아나운서 있을 때 저도 뭐 들은 얘기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좀 얘기하는 좀 부적절한데 어쨌든 배 의원의 최근 이번 주에 했던 그 행동 언행이 이게 윤핵관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윤핵관이 되기 위한 이런 돌출 행동이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현진 의원이 총대를 맸다 소위 그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누군가 나서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고 싶은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문제였거든요. 예.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것 같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은 원래 윤핵관이라고 보이는 신윤핵관이거든요. 그렇죠. 그 대변인 하면서 인수 대변인 당선인 하면서. 대변인 하면서 새로운 윤핵관으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기존에 있던 윤핵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충성도나 아니면 인지도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완벽하게 윤핵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표현, 어떤 내가 어느 그룹이나 어느 단체의 코어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데 그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 판단이 그렇죠. 그렇군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정치적 주목도나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리고 윤핵관들이 확실하게 배현진은 우리 편 맞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이 대표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체급이 커져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배현진 최고위원의 그런 행동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참 인상이 많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하고 깜짝 놀랐다가 야 정말 저래도 될까? 명색이 여당 대표면 우리나라 의전세율 한 5, 6위권 되죠? 뭐 정확히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뭐 대통령 밑에 뭐 이렇게 5, 6위권 이렇게 상당히 뭐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큰 자리에 있는 그 당대표 어깨를 툭 친다. 그것도 세게. 이건 좀 이거 처음 아닙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그 말로는 예전에 한번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그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그때 그 총선 때 논란이 있을 때 두고 근데 그때는 말로만 그랬고 행동은 없었어요. 이렇게 뿌리치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두고두고 한 10년, 20년 계속 나올 것 같은 자료 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우리 정치권 이랬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좀 해봤고 정말 심각한 건 그 이준석 대표 그 윤리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이제 윤리 그저께군요. 22일에 있었는데 자, 이건 뭐 이준석 대표가 이거 기후재식 징계냐 2주로 또 연기가 됐잖아요, 윤리. 그렇죠. 연기가 됐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윤리위 그저께 있었던 윤리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윤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윤리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그 윤리에서 판단한 주요 내용은 성상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결국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증거 인멸을 교사한 거 아니냐 이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이제 증거 그다음에 그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준석 대표가 대전으로 보낸 사람이 김철근 정무실장이거든요. 정무실장, 그건 두 분 다 동의했어요. 그건 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고 김철근 실장도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가 보내서 갔다. 그 사람 만나러 갔다. 여기까지는 동의래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 그리고 나서 그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절차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날 다 끝내길 바랬는데 윤리위 입장에서는 먼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소명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아마 가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2주가 또 끌어지면 계속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는 불리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리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철근 실장을 원래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징계 개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징계 개시를 했단 말은 징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다 얘기 들어봤는데 이건 뭐 별 사안이 아니네 그러면 징계 개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징계 개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럼 김철근 실장이 징계를 받으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하고 또 2주 후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에 대해서 더 불안한 상태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기우제냐 왜 이렇게 오래 끄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그 국민의힘 정당인이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 두고
그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성상납 의혹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준석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세력이 있는 거고. 이거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 조종하고 있다. 압력 넣고 있다. 이준석 내리면 이 도로 옛날에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 시절로 돌아간다. 지지층 많이 이탈한다. 이런 시각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준석 대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그런 그 관점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중 예를 들면 윤핵관이 정말 뒤에서 뭐 압력을 가한다면 그 압력도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기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물론 국민의힘이 선거에 3번 연달아 이긴 거 맞고요. 이준석 대표의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일정 부분 선거에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전략상으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약간의 이득을 통해서 근소한 차로 이기는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후유증을 낳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 한쪽 어느 한편 어느 한 그 세대 또는 어느 한 성별 이런 부분만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본인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느 특정 성이나 특정 세대의 지지를 끌어오는 방식. 그게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에 없었던 지지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세력이 플러스가 돼서. 근데 그게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는 것은 당의 확장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어느 편이 맞다 어느 편이 틀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약 좀 더 확장성 있는 스탠스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윤핵관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물리력으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만약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물리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뭐 뒤탈이 아마 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럼요.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 멘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1, 2주 내죠. 보면 안철수, 정진석, 배현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장제원 의원까지 또 한판 붙었습니다. 맞아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최근에 이런 당 내분 사태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 도와주는 정당이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자 이준석 대표 또 가만히 안 있었죠. 디코이 안 물었더니 저는 그래서 이 디코이가 처음 보는 단어여서 뭔지 찾아봤는데 이게 미끼라면서요? 미끼. 사냥할 때 쓰는 가짜 새 이런 거 디코이.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거 좀 은유적 표현이어서 여기서 디코이는 누구냐? 배현진. 여기서 직접 쏘기 시작한 건 이거는 장제원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여기서 간장은 간은 간철수, 이거 안철수 의원 말을 보고 장은 장제원. 너무 세요. 이거 정말 말이. 맞아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표현도 저는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다. 자기를 지지하는 층을 잘 끌고 가요. 그건 좋은 점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반대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그리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원색적인 비난이잖아요, 결국은. 그럼 자기 어쨌든 같은 편이고 같은 정당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놓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과연 대표로서 그것도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 정치적 모양이고 정치적으로 이게 환영받을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장제원 의원이 비판적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입장이 반대 입장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안철수, 배현진, 그다음에 장제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 했던 정진석 이렇게 계속 확대하잖아요, 전선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결집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이대남이라고 얘기하는 20대 남성들의 이준석 대표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겠죠. 근데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정치의 도의에 맞지도 않고 좋은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순간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정치를 상당히 희화화할 수도 있고, 정치를 뭐랄까요, 너무 개인의 이익과 연관돼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저는 항상 이 경찰 계급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위가 치안총감이라는 자리가 있군요. 이게 경찰청장 한 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치안총감 한 명. 군대로 따지면 이제 별 4개 짜리고, 그 바로 밑에가 치안정감이 있고, 이거 별 3개 군대로 치면. 그 밑에 치안감이 있습니다. 별 2개짜리 소장자리죠. 자, 그 밑에가 이제 경무관 별 하나가 있는 건데, 자, 이건 이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이거 국기문란이라며 아주 호통을 쳤고, 글쎄요, 그 경찰 측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 행안부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와 경찰 간의 이 굉장한 갈등이 지금 있는데, 이러다가 골마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경찰이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을 보면 꼭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 잘못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보다는. 맞죠. 경찰이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어서, 근데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럼 경찰이 대통령실이라 행안부의 의견을 전혀 안 묻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겠냐고요. 아니죠. 일단 그래서 없어요. 행안부에 올렸고 그래, 행안부에서 왔어요. 2시간 만에. 대통령이 제청을 해서 임명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행안부 보냈고, 행안부에서 다시 2시간 만에 이메일로 명단이 왔어요. 경찰로 경찰은 보내줬고, 이건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발표를 한 건데, 나중에 또 2시간 있다가 이거 잘못 발표됐다. 그러면 새로운 명단이 와요. 그래서요. 그럼 그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을 질타할 게 아니라 행안부를 질타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 결재가 이루어졌거든요. 행안부 장관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경찰들을 좀 7명이 바뀌었거든요, 명단이. 그러니까요. 처음 명단에서 2번째 명단으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친여권 인사에 고향 후배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게 끼워 넣기 하려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꽤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인데, 이건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한동훈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겸 민정수석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6시 31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벌써 10년째 안동호를 찾고 있는 안동의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멸종 위기종인 쇠제비 갈매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안동시에서는 인공 모래섬을 조성해서 쇠제비 갈매기의 서식을 돕고 있다고 하죠. 안동시 환경관리과 정승호 물순환 도시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승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해마다 안동을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이 쇠제비 갈매기. 자, 얼마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안동호의 쇠제비 갈매기라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 언제? 그렇습니다. 매년 4월 초에 호주에서 안동호까지 날아와서 7월까지 새끼를 낳고 성체로 자라나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갈매기입니다. 예. 올해는 우리 시가 설치해둔 안동호 인공 모래섬에 한 120여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새끼 81마리 낳았고 현재 잘 자라나고 있으며 매년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어 참 뿌듯합니다. 아, 그래요? 한 120여 마리가 올해는 날아와서 벌써 81마리의 새끼를 낳았네요? 81마리? 예, 81마리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살아났습니다. 대부분은 자연 환경에서는 한 30%, 20% 정도 살아나는데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없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와, 자연 상태에서는 한 20, 30%만 살아남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 안동호에서는 대부분이 다 살아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한 200여 마리 있군요, 지금? 예, 안동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에 날아와서, 호주에서 이제 날아와서. 네, 그렇죠. 7월쯤에 이제 새끼를 낳고, 혹시 추워지면 다시 호주로 가는 겁니까? 이게 7월까지 자라나는 거죠. 4월에서 5월 사이 새끼를 낳아서. 그때 7월까지, 낳아서. 7월까지, 7월 말 되면은 이 친구들이 날아갑니다, 호주로. 7월 말에. 바로 4월에 와서 7월에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안동이 고향이죠. 그래요. 예. 네. 생각보다는 개체수가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곳에 이제 태어난 새끼들, 현재 뭐 한 80여 마리 나왔다 그랬는데 대부분 다 살아있다. 이게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이 천적의 위협이 많잖아요. 예, 가장 위협적인 게 수리부엉이라고 천연기념물입니다.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예, 가장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리부엉이가 들어갈 수 없는 한 15cm 정도의 검은색 파이프 이 공간을 설치해갖고 피신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파이프. 그렇죠. 수리부엉이가 제일 위협적인 천적이군요. 예, 그렇죠. 대부분 다른 천적들은 댐 중앙에 저희들이 모래섬이 있다 보니까 올 수가 없죠. 수리부엉이도 천연기념물인데 수리부엉이도 잘 보호해야 될 텐데 먹이가 좀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수리부엉이가 나타나면은 그걸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이 쇠제비 갈매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새인지?
아마 그 쇠제비 갈매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이제 보듯이 갈매기 한 종류인데요. 생김새가 제비와 닮았고 갈매기 중에 가장 작아서 새라는 이름이 붙여서 새제비 갈매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바닷가 모래밭에 둥지를 트는 아주 귀여운 회기성 여름철새입니다. 다시 갔다가 호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동으로 다시 날아오는 회기성, 회기성 여름철새다. 여름에만 오는. 그렇죠. 이 쇠제비 갈매기. 이제 갈매기과에 속하긴 속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름을 가만히 보고 제비를 닮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쇠는 뭘까 했거든요. 이 소랑 뭐 관계가 있나 했는데 이게 가장 작아서 쇠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비를 닮은 쇠제비 갈매기. 자, 그런데 이 쇠제비 갈매기들이 이렇게 해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동호를 찾아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쇠제비 갈매기 생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먹이와 보금자리입니다. 안동호에는 빙어 같은 작은 물고기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뭐 불빛이나 이제 그 발전이 안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 때문에 보존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요. 안동호에 빙어를 잡아먹으러 이쪽으로 오는 거군요. 보통 빙어를 먹이를 조사해 보면 한 80%를 빙어를 잡아먹고 나머지 20%는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착 날아가다가 물속으로 착 다이빙해서 이게 빙어를 탁 낚아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빙어 같은 풍부한 먹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잘 보존된 자연 환경. 그러니까 인공섬도 지금 잘 조성해 놓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인공 모래섬 현재 이제 안동시에서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신 건데 이 인공 모래섬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설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그 국내 새제비 갈매기의 최대 서식지는 부산 낙동강 하구였는데요. 해안 인근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서식지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륙인 안동호 쌍둥이 모래섬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연섬이었죠. 쌍둥이 모래섬. 그렇죠. 쌍둥이 모래섬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안동호가 이제 수위가 상승되면서 쌍둥이 모래섬이 이제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 시는 임시 인공 모래섬을 만들었고요. 2020년과 21년 두 개의 영구적인 인공모래섬을 만들어 이제 안정적인 번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공모래섬 화면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셨죠? 대략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섬이. 아니, 사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딱 돼 있나요? 한 1000제곱미터와 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10m.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로 한 30여 미터씩 되겠군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30여 미터, 그렇죠? 그럼 900제곱미터니까 30, 30이면 뭐 30, 30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만드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 과거에 쌍둥이 모래섬 크기보다는 좀 이제 두 개의 모래섬을 합치면 좀 더 크죠. 예전에 그 자연섬보다는 좀 더 크게 두 개 만드시고 앞으로 뭐 개체수 많아지면 이게 섬 더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향후 이제 계획을 해봐야.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마다 쇠제비 갈매기가 안동호를 찾다 보니까 혹시 쇠제비 갈매기 보러 찾아오는 관광객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사실 새제비 갈매기 개체수를 증가하는데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관광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하려고.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문의가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원래 이제 왔다 가셨대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아직 뭐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좀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유람선이 그 쇠제비 갈매기 보러 가는 유람선이 이렇게 있나 보네요. 민간에서 하는.
근데 그거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요? 괜히 이거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보호하게 CCTV하고 예.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쇠제비 갈매기가 이제 안동호의 명물이 앞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에서는 향후에 생태관광 자원화도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지난 2년간 새제비 갈매기를 주제로 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음악회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월 초에 와룡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대해갖고 새제비 갈매기를 탐방하게 하고 그림도 그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생태 탐방을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 시와 새제비 갈매기가 서로 돕고 공존하는 생태 공존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혹시나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쪽 많이들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이 새제비 갈매기 보호하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 같은 걸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인공모래섬 주변에 부표를 설치해서 이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CCTV로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점점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새제비 갈매기 번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친구들이 성격이 예민한 짝짓기 기간과 관광이 가능한 성장기 기간 나눠갖고 이제 새제비의 건강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보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까 호주에서 날아온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해요. 저 멀리 호주에서 어떻게 이 작은 저 멀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안동호를 찾아오는지 좀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쇠제비 갈매기한테. 이건 정말 신기해요. 정말 이거는. 그리고 저희도 신기한 게 아주 30cm 정도 크기거든요. 한 28cm 정도인데 새 크기가. 그런데 그 새가 호주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되면은 안동호에 다시 찾아온다는 게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팀장님도 신기하시군요. 저만 신기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있거든요. 찾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새끼 낳는 가정이나 이제 성체로 자라나는 가정을 보다 보니까 엄청 이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까 그 새끼 81마리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다 세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저희들은 셌던 거 다시 세고 이런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알을 셌고요. 알 숫자를 세웠고 걔들 알이 다 부과되는지를 이제 세우면은 이제 성체로 자라나는 게 결정되는 거죠. 어쨌든 쇠제비 갈매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잘해주시고 안동의 명물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될지 이거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환경관리과 정승호 물순환도시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죠.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결이 조금 늦었는데 조금 전에 그 쇠제비 갈매기 얘기하느라고 좀 늦어졌. 쇠제비 갈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까지 못 들었고, 이제 아들 80개나 난 걸 다 세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런 내용도 듣고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이거 어떻게 호주에서 이 안동, 그것도 안동호를 이렇게 매년 찾아오는지. 자, 이제, 머리 아픈 부동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쉽게 해주세요, 오늘도.
자, 지난 정권에서 이제 집값 상승, 뭐 저금리도 있었고, 뭐 수급 불균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일단은 금리가 대폭 오르고 있고 또 양도세 중과 배제로 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 또 뭐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이 뭐 어떤 정책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가장 큰 게 이제 8월달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매물 가격도 안정화가 되면 전세 시장도 안정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임대차 이 두 가지 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 4년 동안 가격이 묶여있던 전세 세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온라인은 전세 가격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월세 전환도 그렇고 또 전세 대출을 받지 않니 대출 이자도 오른다고 하지 않니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 임대차 그 가격 상승률을 5% 이내를 임대하는 그 상생임대에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들을 이번에 좀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격이 뛴 임차인들한테는 전세 대출 한도를 좀 늘려서 그 지원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임차인이 전월세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매달 내야 되는 그 월세 비용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생활비가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세 혜택으로서 뭐 전월세의 상한 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 공제를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정권에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이 혜택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뭐 집 쇼핑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 임대 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임대주택 공급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혜택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요. 뭐 정확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실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했다가 한 달 만에 폐지를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다 사서 그 다음에 뭐 양도세도 면제받고 종합소득세 뭐 이런 중과세를 다 배제받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주택을 있는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풀게 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부터 그러니까 건설 등록 임대라고 표현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전문적인 임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주택을 쇼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건설업 형태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어서 분양하는 형태도 있지만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는 그런 그 임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는 뭐 LH나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민간 건설업자들이 일반 부동산 사업보다는 건설 임대 사업 형태로 해서 좀 그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법인일 텐데 그럼 법인 보유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뭐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난 연도까지는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법인세를 이제 그 과세하는 거를 이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혜택들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격이 9억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산세라는 거를 법인세한테 부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경제부총리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지만 법인세를 좀 완화시키는 형태를 해서 사업들이 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그 개인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사업자를 하는 법인한테 대해서는 올 7월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세제를 그 기존에 했던 20% 정도 가산되는 그것을 없애는 형태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인세 추가 과세 한 20% 정도 가산되던 걸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왜 기존에 이제 1주택자가 뭐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는 이 일시적인 2주택자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2년으로 늘렸나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그 6개월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을 주고 샀던 주택이 아닌 대출을 갖고 샀던 이제 규제 지역의 주택들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6개월 안에 못 팔게 되면 대출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제대로 거래가 되지 못했다는 폐단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2년까지 기간을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 기한은 이제 반드시 등기 후 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기간 한정도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임차인들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입 신고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내고 다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한 6개월 살다가 다시 또 나오고 뭐 이런 어떤 편법적인 폐단조차도 이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세제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죠. 이제 공정가액이 60%까지 이제 할인이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2020년대 수준으로 이제 그 세제를 하겠다 이 뜻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3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내가 살다 보니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집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내가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준비 안 한 노령층 입장에선 과세가 좀 너무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완화시켜서 다시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에 대해서 기준은 2020년대 수준으로 해서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가액 60% 정도로 할인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이런 혜택들을 한 2년 정도 유예를 시켜서 세부담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하는 방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인상한다 그러죠? 한 4% 인상한다 그러나요? 분양가를? 그렇죠. 그렇게 지금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이미 온라인은 가격이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서 현장들이 지금 난린데 5%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너무 적다 올린 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존 택지나 건축비 산정한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토지비를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들어갔던 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비라든가 특히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오른 자재 가격 상승만큼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평균 내본 5%대는 지금 현재 오른 가격으로서는 접근이 못해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업계 입장이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그만큼 또 가격 부담이 돼서 집 사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 인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10% 20%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쪽 얘기는. 하지만 또 그게 또 집값을 또 올리는 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